오늘 서울금융혁신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 최수현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서울금융혁신토론회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가 주최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를 준비한 서울국제금융오피스의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금융혁신토론회의 주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및 정책 방향입니다. 요즘 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제일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토론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향후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토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발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실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효섭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현황 그리고 추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 향후 정책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주요국 증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 코스피가 주요국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위쪽 상단은 붉은색으로 일본 주가지수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약 300% 초과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베노믹스 당시의 개혁, 그리고 지속적인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최근 거래소 중심으로 한 PBR 개혁 등에 따라 일본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큰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 왼쪽 그림처럼 한국 상장 기업의 본질 가치는 현재 100인데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치가 90,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할인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업의 본질 가치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기업 가치를 PBR로 많이 측정하는데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본질 가치 대비 그 부분은 자본 수익성, ROE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익 배수로 불리우는 PER, 기타 배당 성장률, 조달 비용 등으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왼쪽 그림처럼 이 한국의 PBR은 장부 가치 대비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비율은 1 내외로 매우 주요국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 배수 또한 오른쪽에 PER을 보시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아마 ROE,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이 부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상장 기업의 ROE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도 다소 부족합니다. 한국을 보시면 오른쪽처럼 주요국 대비 이제 주주 환원율,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도 주요국 대비 낮고 이익을 본 것 대비 얼마나 주주들에게 나눠주느냐, 배당 성향 역시 이제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측면에서 보면 그 한국 증시가 이제 지표로 이렇게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단 그림은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수익과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수익을 비교한 것인데 미국 상장 기업의 순이익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 그 증시가 2009년과 2024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한 3, 4배 정도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상장 기업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섹터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증시를 보면
2009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고 테크놀로지 혁신과 플랫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의 시가총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성장성 못지않게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미흡한 기업 지배구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이라든지 소액주주의 보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보면 이게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 순위가 5년 전에 9위였는데 여전히 8위 9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한국과 비슷한 8위권이었는데 최근에는 2위로 주주 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기업 지배구조 순위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상장기업 저평가의 원인을 계량적으로도 분석해 봤습니다.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수익성 둔화, 그리고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가 다소 열악한 부분, 그리고 기관 투자자 참여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열악한 요인들을 모두 해소해야 된다라는 배경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상장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하자. 그리고 투자자들도 보다 많은 상장 기업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그리고 거기 뒷받침하는 거래소, 기타 유관기관의 인프라 노력을 뒷받침하자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증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그 장기간에 걸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참고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그 일본 거래소 중심으로 개편한 PBR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겠다라는 가치인 PBR 개혁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아베노믹스의 개혁, 세 가지 화살로 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대 재정정책, 구조개혁, 그리고 거래소와 금융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개혁, 스튜어디십 코드라든지 기업 준칙, 거버넌스 준칙, 그리고 거래소의 시장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벤치마크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기업 가치란 무엇이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수익성, 성장성, 기업 지배구조, 또 외부 시장 환경,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업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추진 방향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자발적인 자율 공시 유도,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리고 투자자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밸류업 공시, 인센티브, 투자자 기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 대상이 누구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했고 방법은 KRX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연 1회 정도를 공시하는 것을 권고했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통해서 투자자 효용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의 큰 특징은 5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업 자발적으로 공시에 참여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과거 정보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업가치 제고 중심으로 공시하라는 것, 그리고 종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도 했던 공시들을 모아서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상황마다 그리고 성장 주기마다 다른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이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의의를 제가 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장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6단계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기본 개요, 그다음에 현황 부분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스스로 평가해보고 주기적으로 평가해보는 소통, 그리고 이제 주주들과 소통하는 이런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현황 진단을 보시면 오른쪽처럼 사업 현황, 그리고 재무지표, 그리고 비재무지표,
재무 지표에는 통상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 성장성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재무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현황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ROE를 지금은 예를 들면 5%인데 3년 동안에 높여서 10%까지 높이겠다. 그리고 비재무 목표는 기업 지배구조 점수가 대체로 낮은데 중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목표에 맞는 그런 계획 수립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자본과 자산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기업 상황에 맞춰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렇게 공고된 내용을 투자자와 다양한 형태로 소통함으로써 기업 이제 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이제 디테일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이 작성 주체는 기업 안에서 이제 IR 담당 부서라기보다는 이제 재무와 전략 담당 부서가 주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공시, 그리고 연 1회 공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말씀드려서 보시면 이제 좀 스킵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이 부분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이 지표 선정 관련해서만 강조드릴 부분들은 크게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이 주가나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수익성 지표, 그리고 주주 환원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얼마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장성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R&D 투자 활동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비재무 지표입니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한국은 열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꼽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자 회사가 중복 상장됐던 부분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 상충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감사인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권고했고, 더 나아가서 ESG 경영 차원에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인센티브입니다. 이렇게 잘한 기업들에 대해서 8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 그리고 또 상장할 때 여러 가지 비용 절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주기적 지정 감사를 면제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이런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해 준 바가 있고요. 기업 자체에서도 법인세를 일정 부분 주주 환원을 높인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투자자에게도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이제 인센티브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는 투자 인프라인데요. 이 밸류업이 우수한 기업들이 다양한 시장 참여자, 투자자로부터 이 밸류업 우수 기업에게 돈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곧 ETF 출시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때 밸류업 우수 기업 지수는 밸류업을 잘한 기업뿐만 아니라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튜어디십 코드를 저희가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노력을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점검하고 동참하라는 취지에서 스튜어디십 코드를 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주요 투자 지표를 손쉽게 비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서 피어 프레셔를 통해서 기업 가치 제고를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부분 경쟁 부분, 시장 경제에 기반이 되는 피어 프레셔를 유도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가지수 5,000을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는 밸류업 공시, 이 밸류업 노력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더해서 상장 기업들이 기업 지배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이 자본시장의 활력을 위해서 일정 부분 유인 부합적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네 번째로는 상장 유지 제도를 조금 더 혁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부진한 기업들은 퇴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 중장기 기관 투자자 기반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모험 자본,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에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부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업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밸류업 참여 기업을 보다 많이 유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거래소도 밸류업 우수 기업 공시 사례를 발표해서요. 밸류업 우수 기업들이 보다 많이 공시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 정부도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때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모자 회사가 중복 상장돼서 상장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이사회를 진짜 견제할 수 있도록 거수기 사회이사 제도 같은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유 경영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소유 분산 기업들의 경우에는 독립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참호 구축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식의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 과제는 세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그 자본시장 세제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이 금투세의 원칙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금투세가 도입됐었을 때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진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뒤에 보면 배당 분리과세는 반드시 실현이 돼야지만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자본시장에 할 유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역시 그리고 일반 투자자 역시 장기 투자할 때보다 이제 세제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것보다는 상장이 유망한 기업들,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유망한 기업들이 보다 많이 상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할 때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장한 이후에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하거나 이제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기업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퇴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한국은 특히 개인 투자자의 단타 비중이 높은데요. 해외처럼 특히 이제 일본 GPIF가 장기간에 그 일본 국내 주식을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기금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그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그리고 공시를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유망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기업들이 상장이 돼서 제2의 삼성전자가 되고 코스피 5천 이런 목표를 이제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수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또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실장님 발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위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자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효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와이즈포레스트라는 경영자문사 대표를 맡고 있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의 이동엽 교수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에 참가하신 두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이제 발제 내용과 또 발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유익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또 밸류업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워낙 이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통하시고 많은 부분을 설계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올해 이렇게 또 정부가 밸류업이라는 그 기치를 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 저도 한 20년 정도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다 부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같다는 희망으로 지금 올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 모두 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밸류업 정책은 그 중에서 좀 첫 단계, 그러니까 기업 자율에 한번 맡겨보고
또 세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한번 봅시다 정도의 1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생각으로는 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기업 거버넌스의 관점 부분은 아직은 조금 약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자율로 됐을 때 혹시 안 되면 뭐 2단계, 3단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좀 제가 뭐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ROE 이제 PBR과 ROE PER을 중시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기업 공시 실무와 좀 많이 차이가 이제 변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ROE를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PBR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는 기업이 조금 이제 매출이다, 영업이익이다 이런 것들만 전체적인 기업의 지표만을 봤는데 이제 자본 비용의 관점에서 많이 보라, 이런 좀 시그널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맞을까요? 예. 아,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회사의 관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지배주주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일반 주주, 소액 주주 한 주만 가지고 있고 10,000원을 투자한 사람이 다른 데 10,000원 투자했을 거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 수치를 좀 더 앞으로 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저는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배주주나 어떤 경영자분들한테 저도 말씀을 나눴을 때 뭐 ROE나 뭐 TSR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안 된 정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동익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이렇게 훌륭한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 그런 시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 처음으로 경영학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대학교 2학년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겠죠. 근데 아까 우리 실장님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무조건 주주에게 환원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물론 우리 구글 같은 회사들 보면 절대 배당을 주지 않죠. 이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내려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남는 유보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유보금을 가지고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본 비용을 초과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면 그 돈을 모아서 거기다가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주주에게 환원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있을 때까지 잠시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율이 사내 유보금으로 돌려진다는 것이죠.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배주주와 개인주주 간에, 다른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배주주들은 사실 주주 환원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익에는 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가장 안 좋은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자회사, 자신의 지배주주들이 만든 자회사 내지는 계열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그 돈을 활용함으로써 본인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은 그 극대화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화되어야 될 거고, 그러한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이익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재무적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밸류업 이 프로그램은 시작이 여러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규제 등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출발은 매우 좋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약간 걱정도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 천준범 변호사님께서 우리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그램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기적으로 본 첫 번째 단계라는 거, 정부에서도 이거를 단계별로 쭉 길게 중장기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자본시장 경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동혁 교수님께서 기업이익의 그 적정 배분
정말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그 한국 거래소 그 이사장이 그 10대 기업의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여도 촉진하고 또한 이 특정 기업에서 이 주주 환원을 증대했다고 발표한 거는 이 밸류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잘 소화되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발표자 우리 시장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 그 두 분께서 이제 좋은 토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거를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자본 비용에 되게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었던 자본 비용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그거 이상으로 ROE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기업 지배구조 부분들이 과거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대주주와 또 소액주주의 이익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제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자, 이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인데, 다만 이 부분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이니만큼 기업 이제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계시다는 부분,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사실 기존까지는 뭐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이사회가 뭐 의사결정 기구는 뭐 차치하고라도 자문 기구로도 조금 생각이 안 될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 밸류업 그 프로그램에서는 분명히 이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어떤 보고를 받거나 의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가이드라인의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방점을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그 프로그램 나올 때 많은 논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예, 과거에는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 중에서도 특히 사회이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여러 의견들을 듣고 특정 IR 담당자, 특정 CEO, 이게 혼자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사회가 다양한 의견들의 목소리도 듣고 사회이사는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동참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사회에 가급적이면 보고하고 의결한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소통하고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전시키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 사회이사의 역할 강화, 또한 이사회 자체의 어떤 독립성 제고,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 개선 작업이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의견을 자율적으로 수렴해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투명성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유구조, 지배구조의 투명성 결여 문제, 또 이제 회계의 투명성 결여 문제 등 한국의 투명성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잘 되면은 기업 밸류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말씀들 나눠주시죠. 네, 이제 저는 투명성, 그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는 거를 일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그리고 그것을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에게 알리는 이제 공시의 투명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떤 법률가로서 많은 실무를 겪어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의사결정 문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기록에 남지 않고, 기록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반응이 좀 있는데, 미국의 이제 SEC 공시를 좀 보면은, 합병 같은 공시를 보면은 놀랄 정도로 적나라하게 공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합병에서 이 양 당사자가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가 전부 다 공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상당히 아직 어려워서 좀 그런 것이 진전이 되면 좋겠고, 또 이제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는 한 20년 전보다는 그래도 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회계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회계사들이 조금 먹고 살기 좋아졌다, 편해졌다라는 말이 기존의 지정감사제가 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회계 법인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명성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아직도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현 교수님. 예. 네, 저도 뭐 천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투명성이 강화되면 당연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상충 관계인데 투명성이 강화될수록 결국 지배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밸류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투명성이 낮았던 부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공식이거든요. 자발적인 공식. 그런 측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된다면 기존에 부족했었던 회계 투명성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투명성 기타 각종 사업계획과 뭐 미래 전략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공시의 투명성들이 저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저는 이 투명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정보의 일관성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올해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피드백을 받고 이행 평가를 받아서 일관성 있게 공시 투명성이나 회계 투명성이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아까 발표자 분께서 그 지적한 그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운이 안 좋았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PBR이 낮은 이런 경우, 특히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고 많은 전문적인 투자자들의 사실 투자 대상이죠. 워렌 버핏이 상당히 좋아하는 가치 투자의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 10년 이상 계속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가치주가 주는 그 초과 수익률을 우리가 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치 프리미엄이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위기 이후에 실종된 데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사실 가치주들이 좀 더 많은 초과 수익률을 제공했던 반면에 2008년 위기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주들이 가치주를 더 성과면에서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글로벌하게 팽창적인 통화 정책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우 듀레이션이 긴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에게는 금리가 매우 낮은 것이 기업을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이상 계속 성장주가 가치주를 압도하는 일이 일어났고 국가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거대한 가치주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성과가 안 좋은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이 트렌드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운이 안 좋았던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좀 전체적으로 가치주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약간 제조업 위주이다라는 것과도 비슷한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할 때 보면 우리는 결국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비율을 보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그 비율을 보는 입장이 조금 투자 기반의 시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부 가치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결국 지금 기존 자산이들이고 이것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자산들, 투자가 이루어진 자산들의 가치인데 시장 가치라는 것은 이 기업이 향후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맞지 않는 불일치가 생기는 것인데 기본 제조업들은 이미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부 가치가 높고 그 반면에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시장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면이 있죠. 다만 그 제조업이 아닌 우리 요즘에 좀 더 이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기업들, 뭐 인공지능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존 투자 액수는 매우 낮은 편이고 대신 앞으로 기대되는 값들은 크니까 지금까지의 낮은 금리가 매우 이런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이죠.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기업이 원래 가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말씀한 논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말하는 그 법령이라든지 이런 규제, 소위 말해서 투자 환경이 선진국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면은
당연히 이 한국 그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전에 한국 경제가 우선 이 상승세를 타가지고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 주주 내지 시장의 모든 이 이해관계자들이 뭐랄까요, 뜻한 바 실제로 거두면 아까 우리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되는 길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ESG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ESG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 4년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변호사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ESG는 사실 G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좀 그 장난삼아 말씀드리는 거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아니냐. 먼저 G는 집안을 먼저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치국 사회를 먼저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평천하를 이제 사람이 아닌 자연까지도 보는 거니까 순서가 조금 ESG가 아니라 GSE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어쨌든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밸류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은 일본에 좀 벤치마크를 하고 있고 미국식의 어떤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거버넌스의 G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은 지배주주가 상장 회사에도 많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벤치마크를 할 때에도 일본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 상장 회사가 좀 적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업을 설계하실 때 혹시 어떤 고려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제 관점에서는 오늘 토론과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지배주주가 과연 주가를 올릴 만한 동기가 있는가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G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면 아마도 S나 E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 주신 거와 관련해서 짧게 네. 답변을 드리면,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배주주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상호 출자를 통해서 대기업과 그 상업은행들이 주식을 이제 서로 교환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10년간 그런 상호 출자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졌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기업 거버넌스 코드 같은 데서 주주의 이익을 조금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바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노력들이 10년 동안에 장기간 일관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크해서 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정부, 기업, 투자자들이 노력을 하면 이런 기업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대기업의 이 대주주들이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소액 주주, 개인 주주를 같이 동등하게 우대를 해줘야 되고,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당연히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면서 계속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식도 같이 바꿔 나가면 좋은 이 밸류 프로그램의 그 내용에 담겨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뭐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은 뭐 굳이 밸류업이 아니라도 항상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일이죠. 예, 많이 기업 지배 구조가 좀 더 투명화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현금 보유하는 게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현금을 아무런 계획 없이 보유하는 게 가장 문제겠죠. 지금 현재 당장 뭐 뚜렷한 사업 계획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한 2, 3년 내에 좀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보유해서 나중에 그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 위기가 좀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미리 현금을 보유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 치고는 우리나라는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현금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역시 기업 지배 구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어쨌든 지배주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특성상 미국과는 달리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너무나 과도하게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바로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굳이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지배 구조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많은 현금 보유량도 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유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관련해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MSCI 그 선진 지수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라는 거죠. 우리 선진 지수 그 편입에 지난 6월달에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자본 시장에 주식 시장에 우리 한국 기업의 이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특히 이 MSCI에서 시작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 정부가 현재 그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나눈 적대적 M&A라든지 그다음에 이 시장 외환제도 등과 함께 한국의 이런 그 자본시장을 둘러싼 이런 여건도 그러니까 기업 그다음에 투자자 정부 역할이 더 이렇게 일치가 되면은 한국의 전반적인 이 시장 여건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우리 기업의 이 밸류업 가치주의 밸류업이 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또는 뭐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자, 기업, 정부 이런 모든 이게 당사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 갖고서 인내심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추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간의 안정적인 자금들이 이제 한국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내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체질이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될 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이제 MSCI 측에서 지적됐었던 여러 가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와치리스트에 포함이 되고 바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ETF 출시가 이 ETF 출시의 효용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밸류업 스탁들을 가지고 밸류업 주식들을 가지고 ETF를 만든다고 할 때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현재도 이미 기존의 밸류업 같은 이런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참여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ETF 중에 유명한 기업들로 되어 있는 ETF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을 안 하던 기업들이 만약에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이것은 가치주들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ETF와 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밸류업 ETF가 좀 기존에 있는 것들과 어떤 식으로의 차별성을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예측과 그리고 분석이 좀 더 면밀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이제 당국과 거래소가 면밀히 고민하고 있는 바이고요. 저도 이제 밸류업 자문단에 활동하면서 밸류업 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은 아마도 곧 발표가 될 텐데 이미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밸류업이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도 적절하게 이제 지수에 포함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기존 지수들과 코스피 200 대형주 그리고 가치주, 성장주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밸류업 지수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제가 일본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일본 벤치마크를 하면서 지분율이나 그런 거버넌스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거의 너무 장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는 지금 이 밸류업 그 정책을 만드는 뭐 정부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어떤 가장 그 동기가 큰지가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ETF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에서의 이제 JPX 그 지금 이제 프라임 150에 들어갔던 그 ETF가 오히려 기존의 이제 TSE 프라임 150에 비해서
지금 언더퍼폼 하고 있는 걸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PBR 1에 맞춰지다 보니까 PBR 1 밑에 있었던 그 회사들이 올라가는 효과만 있고 1까지만 딱 올라가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효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언더퍼폼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도 혹시 ETF나 지수 개발하시는데 그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본 거래소가 발표했던 그 밸류업 지수는 생각보다 벤치마크 대비 조금 저조한 성과를 보였고 저희가 그래서 일본 거래소 이사장님과도 면담을 통해서 조금 더 거기도 시간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차별화된 지수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저희도 밸류업 지수를 만들 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단순히 이미 밸류업이 잘 된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밸류업이 잘 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은 정말 그 잃어버린 20년, 30년의 갈급함으로 밸류업을 10년 동안에 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떠한 생각으로 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뭐 정부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국이 특히 주가 지수가 한국 경제의 거울이라고 일컫는데 그게 10년, 20년 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고 최근 10년간에는 주요국 대비 너무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의 밸류업,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는 시각에서 이 밸류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저희가 이제 수출 중심 내수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험 자본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갈급함으로 밸류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번 거론됐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밸류업 프로그램, 지배구조 개선 프로그램, 투명성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일시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 토론하고 싶은 것이 이 밸류 프로그램이 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10대 기업 중에서 현대차인가요? 현대차 말고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참여 현황을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공시한 회사들의 많은 부분이 금융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걸 볼 때 지배주주의 어떤 의향이 사실은 이 밸류 프로그램 참여에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인 참여라고는 하지만은 지배주주도 이 밸류업 공시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회장님이 원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모두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거는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지배주도 좋은 점이 있도록 앞으로는 더 어떤 프로그램이 설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율이 훨씬 좋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서는 듣기로는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업계의 일본 특성상 업계의 선두 회사가 공시를 하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한국은 개인적으로는 줄 세우기 문화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줄에 서지 않으면은 조금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갑자기 또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유인을 제공할 것인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마련하신 것들이 여러 세제라든가 아니면 제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가장 밸류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것,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배주주의 권한이 강한 기업들은 대부분 뭐 아주 큰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 아마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밸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런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뭐 R&D라든가 여러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이 좀 더 강화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이런 큰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어도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공시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본이 이제 2023년 3월에 발표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연말에 가까울수록 많이 했고 특히 일본은 결산이 3월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초에도 또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연말에 사업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할 때 우리 밸류업 노력을 자연스럽게 이사회에 보고도 하고 결의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연말에 많은 기업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언론에서도 이게 페널티가 필요하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가장 세련된 페널티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피어 프레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들이 이제 피어 프레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선두 그룹들이 나서주면,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금융그룹들은 특정 기업들이 먼저 밸류업 공시를 하니까 여러 기업들이 바로 따라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피어 프레셔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이제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배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유인부합적인 세제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이제 곧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의 인센티브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이제 가점을 드리는 겁니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포함됐었을 때 이제 대형 연기금들이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올 연말까지 가면 아마도 코스피 200 대기업 중에서는 최소 절반 가까이는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이 내용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서 좋은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